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헌재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 재판관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첫 준비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졌죠?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준비기일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또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전담팀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주심이 공개됐던 만큼 이번에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관이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헌재 측은 원칙에 따른 거라는 짧은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헌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들도 접수돼 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한남동 관저까지 수력을 거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관저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건가요? 네, 공조본 관계자들이 정오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로 들어갔다가 1시간이 지나고 철수했는데요. 대통령실에 이어 관저에도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라며 아마 오늘 전달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출석 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인데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서서 대통령실도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요? 네, 공조본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대통령실을 찾아가 1시간 가까이 협의했지만 마찬가지로 전달은 불발됐습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이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헛걸음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공조본 측은 대통령의 지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이어 경찰과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검찰도 지난 11일에 1차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 특수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2차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한 건가요?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늘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점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2차 소환 통보인 만큼 2, 3일 내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함께 우편 출석 요구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며 조사가 불발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사례가 됩니다. 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탄탄하게 다진 뒤에 이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던 바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만큼 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 그리고 물증까지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라서 당장 조사에 응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금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들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령관 측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문은 오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는 등 군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내란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긴급 체포한 군인에 대해서 검찰이 긴급 체포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요? 배경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긴급 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 체포를 오늘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와 체포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대해 위반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언제 소환된 건가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 다음 날인 지난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이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등에 경찰이 투입된 배경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앞서 경찰은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연이어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후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여당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전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였습니다. 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해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어도 불법 계엄을 앞장서서 막아낸 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고 탄핵에 찬성한 것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퇴진을 압박해온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도 찾아 배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남긴 뒤 국회를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현재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논의가 오갈 거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중진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의원은 당 안정과 화합, 쇄신을 이끌 당 내 인사가 적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 내홍 수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친윤석열계도 탄핵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까지 몰고 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친윤계라는 구태 집단에 한 대표가 밀려나간 것 아니냐며 그 평가는 국민이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친윤계를 겨냥해 책임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계엄 당일 어디에 있었느냐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도 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내홍과는 별개로 원내 지도부는 일단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잃지 않는 데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월권 성격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며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예산 삭감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사과부터 하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국정안정협의체 여당 참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또 경제나 민생으로 분야를 한정해도 된다며 손을 내미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회의 끝 무렵에는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반성 없는 보수 정당이 다시 집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가시돋친 말을 남겼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권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탄핵 여세를 몰아 이른바 여당 힘 빼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라고 주장한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고리로도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에 따라 여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해 지시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지시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통화 녹음은 2분짜리인데 중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들어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시의 대상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라는 것도 대화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는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 수백 개를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3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황금폰에 있다는 윤 대통령의 원본 녹음 파일이 복원될지 또 그 외에 다른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수사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탄핵 전국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여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물러났죠.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의 시계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취임 5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여당을 이끄는 대표였는데요. 결국 5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준 정치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떠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소신과 신념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신념, 오늘도 이제 사퇴를 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뭐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만약에 막지 않았으면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소신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주주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포용성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원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신과 신념은 굉장히 강한데 이걸 더불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성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시련을 겪은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총선 패배 책임을 졌다고 하면은 실은 빠르게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봤었어요. 당대표 도전에 나서면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조기에 복귀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뭐 재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패착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패착은 여하튼 변화와 쇄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파를 해체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워낙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경험도 적고 그리고 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친한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과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당연히 이제 친윤과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아쉽고 본인도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뭐 이제 성찰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아직 뭐 73년생 한동훈이라는 그 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 아주 상세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소신과 신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포용성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지적도 있었고요. 총선 패배 이후 출마한 당대표 도전하는 게 너무 성급했다는 이야기, 또 계파 간 갈등, 계파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보수 쪽에서는 주목받는 정치인이면 분명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 뭐 포용성, 다양성 그리고 이제 구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세 가지를 갖춘 이 사람을. 3박자를 다 갖춘 정치인을 찾기 힘들다. YS나 DJ 때로 돌아가면 몰라도 2024년 현 시점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조금 한동훈 대표가 좀 구체성을 강화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대목이 아쉽고 한동훈 대표는 3차원 분석을 해보면 우선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도와왔고 또 당에도 기여를 했는데 왜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까? 두 번째는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면 희생양이라도 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 답을 못 찾는 상황일 테고요. 마지막은 이 부분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후련할 것 같아요.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쫓아내면 쫓겨날게.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니까 언젠가는 다른 지지를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이런 판단할 텐데 저는 짧게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한테 주문하면 결국 지금 현대 정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P가 중요한데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 이념 철학 그거 좋아요. 그건 뭐 지지층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2조 심판했는데 정책과 관련된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MZ세대를 견인할 수 있고 고령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YTN의 정치원 시간에서 수없이 김영정 교수와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렴이 안 됐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결국 P는 people, 사람입니다. 팔러시 정책이 있고 people, 결국 정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더 흡수해낼 수 있는 YS가 보였던 그 용인술, DJ가 보였던 그 용인술을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바로 국민의힘이 지금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이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6번째 비대위 체제인데요.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지금 뭐 하마평에 김무성, 권영세, 뭐 유승민, 나경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당내로 할 거냐 이제 당외로 할 거냐로 좁혀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외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이제 아킬레스건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탄핵에 이제 찬성했었던 그런 부분들, 유승민 부분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이 되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전국위원회 구성은 또 친윤 세력이 많이 지금 이제 포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서 이제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강한 친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이제 친윤과 좀 색깔이 좀 있는 분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윤이라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꼭 당내 인사로만 한다라는 거를 좀 넘어서서 좀 폭넓게 좀 사람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윤과 친한이 갈등 끝에 분당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계속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저는 너무너무나 쪼그라들 것 같다는 거죠. 그 분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왜요? 지난번에는 분당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33명 국회의원이 개혁보수를 하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그 뜻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당은 무조건 막아야죠. 분당은 무조건 막고 당을 바꿔야죠. 자, 유승민 전 의원 분당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은 분당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 분당
가능성 100%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분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이미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하이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분당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게 이른바 8년 전에 경험했던 분당 폭망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구심점이 있으면 되는데 8년 전에는 바로 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구심점이 있었죠. 야. 이번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원내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당장 한동훈 대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탄핵안 표결 때 12명의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예. 12명이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죠? 거대 야당에 맞설 수가 있나요? 예. 원래 자기 집이었던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네. 학습효과나 트라우마나 또 이런 걸 보더라도 힘들 텐데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이 비대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변화가 요구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통합을 요구할 겁니다. 언제까지 친윤 친한 갈등, 변화와 통합. 예. 그렇죠. 지지층 내에서는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집안 사정이 심각하다. 콩 어쩌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당 내든 당 외든 이 역할을 지금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너무 무거운 과제다. 또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성배가 아닌 독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이 보수 진영 내에서 성배가 아닌 독배를 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저는 아주 당의 원로. 당의 원로라면 그 크게 호통을 칠 수도 있고 다독거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기존에 당대표를 했던 인물 외에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당 출신의 원로 정도만 이걸 맡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의총 결과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원장이 발표될지 여부는 모르겠고요. 발표가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본인이 탈당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개혁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른정당에서 갔었던 사람이 다시 다 복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번에 한동훈 체제 붕괴가 친윤이 쫓아낸 건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친윤이 쫓아낸 겁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가결이 된 후에 갖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의원들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거기서 친한계라고 하는 두 분의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진용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무너진 거죠. 그럼 그분들이 왜 사퇴를 했을까요? 그렇게 친한계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 가지고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친윤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분당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한이 똘똘 뭉쳐가지고 갔는데 친윤이 쫓아냈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탄핵 소추안 관련돼 가지고 204표가 나왔어요. 그럼 192표가 야권이 나오면 12표가 결국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전부 다 합치는데 그것이 마치 찬성처럼 해서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건 찬성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친한계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당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당론 정치를 절대로 반대하지만 분명한 거는 당론으로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랬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을 찬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래서 결국 이제 분당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그 정치적인 뭐 역량이나 아니면 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나가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의 세를 갖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세가 더 나가서 지금처럼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헌재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조기 대선 상황 속에서 오면은 어쩔 줄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2016년 또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 김무성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실은 이 바른정당을 만든 거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반기문 전 총장하고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것이지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유승민 이제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갈등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2016년도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분당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흠결과 한계 성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수감되기 전인데 사면 복권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감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대선에도 현재 상태로는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는 여하튼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때 박지원 의원의 설명대로 사면 또는 복권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정치적 명암도로 본다면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말 그대로 박지원 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설명대로 조국 전 대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수동적이고 당분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법 쪽에는 아니더라도 법대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했었던 걸 가지고서 당당한 척하면서 결국은 2년 구속 받아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내로남불의 가장 대명사가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을 들어놓고 수감도 되기 전에 박지원 의원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랑 같으면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정계 은퇴해야죠. 국민을 기만한 거, 정의를 훼손시킨 거, 법치를 나름대로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하는 것도 없이 단순하게 무슨 뭐 성찰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법치를 훼손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그 자유스러울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어야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랬잖아요. 도덕이 살아야지 정의가 살고 정의가 살아야지만이 원칙이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왜 도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뭐 죄 져도 10만 있으면 결국 나중에 사면받고 나올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이 됐는데 그 수감되고 나서 바로 복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주신 거예요. 섣부른 거죠. 지금 당장 그런 것이 거론된다는 것은 사실 조국 전 대표도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온갖 이야기가 난무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정치권이 정말 민심을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내용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권을 불승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또
또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고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 체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요원들을 급파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풀어줬습니다. 수사권이 군검찰에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이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모두 탄핵 심판 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침대 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뭐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침대 축구는 하겠죠. 계속. 그 얘기는 소송을 탄핵 심판 과정을 질질 끌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11일 날 담화인가요? 언젠가요? 어쨌든 뭐 한번 길게 하신 적이 29분. 목요일일 겁니다. 예, 29분. 예. 그런 거를 잘게 짜게 가지고 현재 법정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본인이 공개 변론하고 뭐 생중계 해달라 그러면서 예.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또 자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겁주려고 한 거지. 야, 내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겠죠.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거다. 최대한 180일 활용을 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우선 지금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뭐 그거 수령을 지금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나 못 들었어요. 지금 12월 15일 날 1심이 났는데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유서 들어가죠. 그러면 2달 다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네.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2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뭐 아예 이건 정말 침대 축구를 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모두 시간을 끌 것이다.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교수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침대 축구죠. 이게 우리가 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시합을 할 때 우리가 워낙 또 아시아에서는 축구 강호기 때문에 들어누워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걸려서 넘어졌지만 안 일어난다든지 이게 침대 축구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더 못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이제 최대한 연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를 더 기다릴 테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것이 뭐 없는 시간을 끌고 또 있는 시간을 끌고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들한테 명분도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해서 정정당당한 무죄면 무죄대로, 유죄면 유죄대로, 기각대로, 또 인용대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우리 YTN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흘러갈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역사에 보지 못하는 침대 정치 이걸 고스란히 내년이 되겠죠. 이제 해가 넘길 테니까요. 해가 넘어가서 내내 볼 것이고 이거는 우리 온 국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침대 축구라고 하니까 뭐 질질 끌고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원칙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죠? 헌재에서 빠른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 그러면 자기 재판은 왜 신속하게 할 생각은 안 하죠? 아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서 헌재는 빠르게 하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어야 되는데 헌재 판결도 그렇지만은 이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돼서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막 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최소한도 633에 대한 거를 지키겠다고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 조기 대선이 가고 하면은 그 이후의 후유증은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양쪽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헌재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특히 관련돼서도 예. 그렇게 되지 않고 나서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대선을 하더라도 해야지. 예. 한쪽에서는 빨리 헌재 재판 시켜가지고 조기 대선 하자 그러고 예. 다른 쪽에서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을 안 하느냐 가지고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면 빨리 심판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야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소송 기록 통지서 받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헌재부로 재판을 빨리 하게 해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잠깐 속보 처리하고 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1심에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제 항소심이 언제 열릴지가 관심인데 일단은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2심이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서울 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리한 시간 전쟁을 예.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뭐 벚꽃 대선이냐 또는 장미 대선이냐 그리고 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은 예.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겠죠. 2025년 벚꽃 대선도 아니고 장미 대선도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네. 이른바 3월 달에 결론이 나와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와서 5월 벚꽃 대선이냐 아니면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직전에 결론이 나와서 6월 달에 대선을 치르는 장미 대선이냐. 예. 근데 저는 꼭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지금 우리 ETF 상장지수 펀드의 가치까지도 아르헨티나하고 비교를 해서도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4분기 시점을 볼 때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 우리 국내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일정입니다. 일정이 예. 안 너무 불확실성을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정을 좀 확인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소심도 지금 위정교사 2심, 공직선거법 2심 일정을 좀 저는 2심을 언제까지는 판결을 내겠다, 선고를 내겠다 예.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이어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고요. 자, 첫 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첫 기일이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요. 2심 위증교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이 됐고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이면서 첫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국정 안정 최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양량한 권력으로 광적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여당이 아니라 국회 제2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금 마치 집권당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무정지 상태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선거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왜 그러면 따르지 않죠? 같은 어떤 거라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빼가지고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국정운영협의체는요. 예. 뭐 제안은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네네. 주체는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제안했었어야죠.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동안 야당이 보여줬었던 의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폭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걷어내고 정말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고 했었으면은 오히려 훨씬 국정안정협의체가 탄력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정치적인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한테 건의했었어야죠. 총리께서 이걸 해주시면 우리도 참여하고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여당도 참여할 수 있는데 예. 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제2당이라고 얘기하면서 국정협의체에 참석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냥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주로 생각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다 포용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일방적으로 정치 운영, 국회 운영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그래서 잠깐 예. 이게 포용성을 얘기하고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먼저 건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협의체 이렇게 구성을 제안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미 다른 협의는 있었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잘 협력해 나가자 이야기를 했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도 기본적 차원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부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다수당으로 위기 국면의 극복을 위한 협력 제안을 하는 건 필요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원식 의장과 또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또 논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이재명 대표가 권력 획득에 조급한 건가? 또는 대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니까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보도의 관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넘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다는 정당 지지도에서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5.7을 기록했네요.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였고요.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52.4%의 지지율을 기록했네요. 양당 격차로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25.7%나 나왔어? 그렇게 보세요? 할 정도로요. 저게 지난 2016년도 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비슷했어요. 당시 이제 탄핵 직전이었었는데 그랬군요. 그때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요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지지율을 이제 지속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저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지도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거의 지금 붕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고 제2당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얼마만큼 이제 이 국민의 힘이 이 변화와 쇄신,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추락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거냐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아서는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세요. 네. 변화, 쇄신, 통합 행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격차가 더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YTN에서도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소개할 수가 없거든요. 측정이 안 될 테니까 비공개 측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정당 지지율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게 된 파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TK나 PK는 어느 정도 수성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수도권 영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부층 팬덤이 많았던 한동훈 전 대표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50대 영향 이 부분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들어오든 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변화를 할 거냐. 변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됐던 거. 통합은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전광판 봐야 됩니다. 전광판 눈이 뚫어져라 봐야 됩니다. 이 여론에 대한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원 분석해드렸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 재판관은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첫 준비 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졌죠?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준비 기일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또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전담팀도 꾸려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헌재가 주심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모였는데요. 사실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주심이 공개됐던 만큼 이번에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관이 원치 않았던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헌재 측은 원칙에 따른 거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들도 접수돼 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바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권한대행이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27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탄핵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브리핑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주심 배당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네, 우선 이제 헌재는 참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수명 재판관 2명을 지명했더라고요. 수명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까? 수명이라는 것이 예. 이제 재판부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심리의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걸 수명 법관, 수명 재판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두 재판관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 법리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있는 6인이 모두 다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담당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은 정리 중인 상황인데요. 예. 입장이 정리되면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맡을 것이냐 여부가 되게 관심이었는데 이제 맡기로 했나 봐요. 예, 변호인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오늘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긴 했는데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아마 맡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구체적인 구성 그리고 앞으로 방향 이런 것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사유를 또 이제 헌재에서 증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하고요. 먼저요? 예, 그 답변서의 제출 기간을 과거의 선례를 보면 7일 내지 10일 정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지금 첫 번째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증인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사전 준비 절차로서 준비 기일을 가지고요. 그렇군요. 선례를 보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준비 기일 없이 바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 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사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던 게 2016년 12월 9일이거든요.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22일에 열렸습니까? 13일 걸린 건데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1차 변론이 시작된 건 1월 3일입니다. 다음에 1월 3일, 그러니까 25일 정도 걸렸어요.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언제쯤 시작될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변론 기일은 1월 3일이었군요. 예. 결정 소요 기간이 91일 걸렸던데 이제 결정 때까지 평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변론도 있고요. 공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보통 이제 받습니까? 변론 준비 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가 마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재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변론 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변론 준비 기일에서 논의된 여러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공방 등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번 17번이나 했어요. 예, 기일들이 진행이 됐다면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기일 자체가 여러 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 사유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발동을 무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될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군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때 이제 스스로 출석할 수도 있고요. 또 출석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재판의 당사자인 피소추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질문들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태도 등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재판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공개 변론 때 이게 언론에 중계도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언론에 중계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또 중계가 됐나요? 저희가 실시간 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재판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변호인단 대표를 맡겠다고 했는데 이게 형사 사건까지 같이 맞는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그래요? 대통령이 담화에서 뭐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명 재판관이 정해졌잖아요. 정확히 수명 재판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과 관련돼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고요. 또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재판관은 법리 연구라든지 증거 조사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보고요. 각각의 재판관에 때는 재판 연구관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평의 자체는 이제 6인이 전부 참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할 재판관들, 수명 재판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6인 체제,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의 명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한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임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총 시간이 90일 정도 소요됐다는 걸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마다 다 심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소추 사유 자체가 하나로 단일하고요. 또 그 소추 사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하거나 그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행사를 못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결론이 나기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만약 취임식에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초대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누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재판의 심리 절차를 그 어떨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임기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피소추인 쪽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심리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빠르게 결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수명 재판관 아무래도 이게 좀 말이 어렵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변론 준비 기일 동안에 이제 이걸 전담을 하는 건데 주로 증인 채택과 사건 쟁점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각 양측의 얘기를 들어서 양측이 다 이제 증인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예. 또 이 심판 사건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나중에 변론에 들어갔을 때 너무 뒤죽박죽 나오지 않게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고요. 예. 그리고 그 심판 기간에 대해서 이게 90일이라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 되게 오래 진행된 것 같잖아요. 근데 변론했던 기간만 보면 이게 17차례 했는데 한 60일도 안 되게끔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7번의 변론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날에 한 번씩 변론을 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앞서 저희가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좀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관 보니까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또 김영주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또 이렇게 있고 새로 이번에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재판관도 지금 청문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9명이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네, 실제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이제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국회목 임명에 대해서 당시 이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관련돼서 임명권을 행사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중대한 헌법심판 과정에 있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국회 몫으로 지명을 했을 때 이제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3명 지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또 대법원장이 3명 몫이 있는데 김병수 전 대법원장이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있죠. 정계선,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공개가 원칙이죠.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주심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인 거죠? 비공개가 원칙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좀 공개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이런 거에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좀 엿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요. 그리고 또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좀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네,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소추인의 형사상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법익을 비교할 텐데요. 소위 형사 소송이 진행된다면은 피고인 윤석열과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체적인 절차적 진행에 있어가지고의 법익을 형량하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이 파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의 형사적인 소송에서의 방어권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법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 추이 비교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도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이제 재판이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면은 1심,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에서 최종 인용을 결정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헌법상 대통령 권리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접 수사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 경찰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부터 일단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공주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경찰 이렇게 꾸렸는데 출석 요구서를 오늘 이제 전달하러 갔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가고 관저에 갔는데 두 가지 다 실패를 했고요. 다만 이게 특급 등기로 보낸 게 있어서 일단 전달은 됐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고요. 혐의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검찰이 앞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던 게 주말 사이에 알려졌어요. 11일 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1일 날 통보를 했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어제 안 나와달라. 그러니까 어제 안 나와서 검찰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송달을 확인했다고 했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다라는 이유로 안 나왔다라는 사실이 전해졌고요. 그렇군요. 2차 소환 통보를 오늘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보해서 아마 언제 나오라고 적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단이 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야겠죠. 지금 뭐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경찰이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를 하기도 전에 출석 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언론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결국은 이제 출석 요구 자체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법정형에 예고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확보, 증거인멸 우려의 차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인신 구속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발부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명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경호 수준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경호 수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처음에 논의되었던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 영장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이제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긴급 체포가 가능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를 이야기를 하고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거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했을 때 체포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구속하는 것이 긴급 체포라고 하고요. 체포 영장은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일단 인신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사법부에서 인신구속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이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받아서 인신구속하는 거는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뭐 그 가능성은 이미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결국 체포영장 신청하겠네요. 신청 자체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출석 요구를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체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수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체포 자체가 이제 이렇게 논의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점들의 수사의 내용들과 지금 혐의점은 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주요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체포의 필요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것을 지시를 내린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형의 어떤 정도,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사례랑은 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예, 원래는 하네요. 비공개 원칙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주심 재판관은 전자 추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네, 전자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작위 결과 이제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좀 김명수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현 정보사령관이고요.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명이 같이 체포가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상호 지금 현재 정보사령관은 검찰이 체포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예. 검찰의 입장은 뭐고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게 경찰에서 밝힌 검찰의 입장을 보면 네. 경찰이 검찰이 불승인을 하면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이유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도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긴급체포 불승인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정리해 보면은 재판권과 수사권은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재판권은 이제 재판 관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논리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A라는 기관이 있으니 B인 경찰은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재판권을 이유로 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체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요. 긴급 체포라는 것을 제가 아까 무영장 체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의 시급성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긴급하게 이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긴급 체포 자체를 불승인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신을 석방한다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신청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그 관련돼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경 수사 경쟁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함부로 이제 의도를 예단하진 않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 경찰 어떻게 보면 수사가 약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수뇌부는 지금 검찰이 대부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의 검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12명 정도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거기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반부터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또 여인영전 반짝사령관을 구속하고 군 관련 수사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의 수뇌부 먼저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했고요. 둘 다 구속을 했고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오늘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가 일단 군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군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군 쪽으로 수사 방향을 좀 넓혀야 되는데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하고 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다 체포한 거군요. 경찰 지금 공조본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이 꾸려져 있긴 한데 국방부 이제 경찰, 국방부의 경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 경찰 조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국방부 안에도 이렇게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수사 상황 정리해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도 논란인데 예. 거부권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률에는 명확하게 권한 대행의 어떤 행사의 권한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입장은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국군 통수권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 차원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더 중론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 내란 관련해서 일반 특검법, 상설 특검법 다 있잖아요. 김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일반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거부권 행사를 제가 정치적인 사안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럼 김성훈 변호사가 대신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일단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재량을 행사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상 의회의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선례로 보자면은 고건 전 권한대행이 과거에 헌법상 대통령의 사무용권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이자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지워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한덕수 총리도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부권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그다음에 입법부 간의 권한이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수습을 해야 하는 한덕수 총리 차원에서는 권한대행 차원에서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그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그 당시 때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는데 그때 혹시 대법관이라든지 장관급 재판과 임명과 관련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 목에 임명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중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국회 몫의 추천 권한이 있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례를 따라 가지고 임명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절차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그리고 계엄 관련 수사 그리고 총리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명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일상을 보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이 흐렸는데요. 현재 서울 곳곳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눈비구름이 유입된 모습인데요. 이 밤사이 눈비는 경북과 호남 등 남부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1에서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일 수 있겠고요. 추위 속에 얼어붙는 도로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과 전주는 5도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후 모레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